134쪽 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여기는 2014년 이후로 단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어디가 한 번씩 내냐면 서울시가 한 번씩 내거든요. 서울시 시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식 차원에서 놔둔 것이지 강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를 들면 개화기 문학, 10년대 문학, 20년대 문학 이 내용 자체가 나온 건 아니다고. 이 시기에 썼던 시를 주고 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지 당연히. 시 내용은 물어보지만 이 시기 특징에 대한 지식국어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154쪽) 현대시가 나왔네요. 자, 현대시를 보시면 2번 시의 갈래 보면 내용에 따른 분류 보면 1번 서정시, 2번 서사시, 3번 극시가 있죠. 서정시라는 것은 서정은 감정을 소설했다라는 거고요. 2번 서사시는 서사, 소설에서 사건을 소설했는데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일 때만 됩니다. 3번 극시는 지우셔도 돼요. 우리나라에는 없음. 우리나라에는 극시라는 게 없습니다. 2번 형식에 따른 거 정형시는 정형, 정해진 형식의 시. 정해진 형식의 시. 2번 자유시는 정해진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시. 실제로 보면 시 한 편씩 써갖고 숙제를 내주면 시 한 편 써갖고 하면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는 다 자유시를 말합니다. 일본의 정형시는 뭐냐? 시조 같은 겁니다. 시조 같은 거. 글자 수 어떻게 맞추고 길이 어떻게 맞추라. 이런 것이 정형시죠. 3번 산문시는요. 뜻풀이 보세요. 행과 연의 구별이 없는 자유시입니다. 행과 연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특별히 자유시에서 산문시라고 따로 빼죠. 그러면 행과 연의 구분이 없으니까 엔터키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162쪽을 봐보세요. 161쪽을 볼까요? 161쪽. 161쪽이 님은 같습니다. 사랑은 나이님 같습니다. 푸른 살빛을 깨추고 이렇게 했잖아. 네? 이시 보고 있어요? 이시 산문시과 산문시 아닐까? 즉 산문시과 자유시일까? 산문시가 아닙니다. 엔터키를 쳤죠. 행 구별이 있어 없어? 있거든요. 이건 자유시가 아닙니다. 164쪽을 봅니다. 164쪽 7번 정주영의 장수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문시일까요? 아닐까요? 산문시가 아닐까? 산문시 아닙니다. (188쪽입니다) 188쪽 박두진의 해가 있네요. 산문시가 아닐까? 산문시 아니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산문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뭘 어찌한다고요? 행위의 구분이 없어야 돼. 3번 목적에 따른 거 순수시 참여시 다 순수시야.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회 변혁을 목적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을 참여시라고 그러는데요. 목적시라고도 합니다.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4번 경향에 따라 주정시는 감정이 주로 된 시, 주지시는 감정이 주로 안 쓴 것, 그래서 지적인 걸 썼다라고 하거든요. 주정시 반대가 주지시야. 주의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 이것도 별거 아님.
그 다음에 155쪽에 4번에 시 화자가 있습니다. 시 화자 밑줄. 시 화자는 서정적 자화라고 다는데 밑줄.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 화자 그래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작가하고 시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시인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5번에 화자의 정서태도,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인데, 화자의 정서는 화자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고. 기쁘냐고 슬프냐고 누구를 그리워하냐고 이런 거. 태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고. 좋게 칭찬하고 있냐고, 예찬적이냐고, 아니면 비판하고 있냐고, 아니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방관적이냐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태도예요. 근데 실은 시를 읽고 진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태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많이 나온다 아시면 되겠네요. 넘겨서 157쪽에 시의 운율이 나와 있습니다. 시의 운율을 보면 외형률이 있고 2번 내지열이 있죠. 그죠? 내지열은 시가 안에 운율이 숨어 있어서 잘 안 느껴지는 겁니다. 1번의 외형률은 시가 운율이 시 바깥으로 나와 있어. 외형. 아주 운율이 잘 느껴지는 겁니다. 가령, 다시, 내지열은 운율이 시 안에 있어가지고 잘 안 느껴지는 거고, 외형률은 시 바깥으로 확 드러나가지고 운율이 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운율이 팍팍 느껴져? 별로 안 느껴져. 한 장 넘기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죠? 운율이 별로 안 느껴지면 내지열이고, 운율이 팍팍 느껴지면 외형률이야. 운율이 팍팍 느껴져? 아니면 잘 안 느껴져? 느껴져요? 운율이 느껴져? 걔 구라치지 마세요. 여기서 운율이 팍팍 느껴지는 시는 쭉 봤는데 한 작품도 없습니다. 아까 쭉 봤는데 외형률이 하나도 없었다고. 운율이 느껴지면 뭘 느껴지냐 도대체. 안 느껴지죠. 무엇이 느껴지겠냐. 시험에 나오는 시는 다 내지율이요. 외형률 시는 거의 없어. 어떻게 확연하게 뵙고 운율이 팍팍 느껴져. 야, 나보게 껴고 가시는 말이 거의 보내드리면 운율이 팍팍 느껴진다고, 야. 영분의 약산 진달래꽃인데 운율이 팍팍 느껴져야. 팍팍은 아니죠. 조금은 느껴지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냐? 운율이 팍팍 느껴지는 외형률은 시조야, 시조. 시조. 그래서 외형률의 1번 음수율이 있죠. 음수율은 음절 수라겠죠.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돼요. 글자 수가. 우리나라 음수율이요.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잖아. 그럼 이거를 3, 4조라 그래요. 3, 4조. 만약에 네 글자가 반복된다. 그러면 4, 4조라 그래요. 근데 3, 4조나 4, 4조는 그게 그거야. 한 글자 차이거든. 그 다음에 7자, 5자가 반복되면 7, 5조라 그럽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3, 4조, 4, 4조, 7, 5조. 이 조란 말 알겠죠? 집중 좀 해라. 남자분. 그 다음, 이번에 음보에 있는데, 음보란 소리의 걸음을 뜻하는데, 한호반을 읽으면서 느끼지 뭔 말이냐면, 음보일은 옆에 쓰세요. 끈에 있는 마디를 음보라 그래요. 끈에 있는 단위를 음보라 그래요. 끈에 있는 것. 끈에 있는 단위를 음보라 그러는데, 3번 끊어 읽어. 3음보율. 4번 끊어 읽어. 4음보율.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3번에 음유율이 있죠. 음절의 위치가 반복되는 겁니다. 위치가 옆에 두운, 요군, 가군이 있죠. 두운이라는 것은
머리 숫자인데 글자나 단어가 처음 부분이 똑같아. 허리 글자 가운데 부분이 똑같아. 다리 글자 끝부분이 똑같아. 다 필요 없이 가군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끝부분이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것을 가군 그립니다. 자, 옆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삼사조의 음수율이 엄격하다 맞나? 아니죠. 사사조의 운율이 있다 맞나? 아니죠. 7호조의 음수율이 있다 맞나? 글자 수 세봐라.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글자 수 셀 수는 있죠. 나보기가 몇 글자야? 네 글자지. 역교원은 세 글자지. 합치면 몇 글자야? 7자. 40대는 5글자지. 그 다음에도 7자 5자 되냐고. 되네. 7호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7호조인가? 아니지. 그래서 외용률이 아니에요. 요것마저도 같았으면 외용률이 정확하죠. 무슨 조로? 7호조로. 그러면 이 시는 7호조적인 성격은 있지만 7호조가 엄격한 건 아니죠. 7호조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수율 한번 틀려버립니다. 아니 외용률 한번 틀려요. 외용률. 다시 7호조의 음수율을 좀 가지고는 있죠. 그런다고 해서 외용률이냐고. 아니에요. 내재율인데 내재율을 특이하게 7호조 음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이 7호조적인 성격이 있다? 7호조의 음수율이 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외용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해돼? 그 다음에 끊어있는 말에 음보가 있나 보세요. 나보기야 끊고 역겨고 하실 때는 몇 음보야? 3음보지. 말없이 끊고 고의보 내고 들어 몇 음보야? 3음보지. 근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정확히 3음보 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아닐 수도 있죠.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3음보 율격은 있지만 3음보 율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외용률은 아닙니다. 그럼 이 시는 이럴 때 뭐라 하냐면 대체로 3음보다 그러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대체로 3음보다 더 정확한 말을 쓰려면 대체로 7호조의 음수율이 있고 대체로 3음보다 이거 나오면 정확히 맞는 말이죠. 옆에 1번 문제 보세요. 7번 7호조 3음보 율격에 지닌다. 외용률이라는 말은 없죠. 그냥 이것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출제자는 맞는 걸로 된 거네요. 그러나 이게 7호조 3음보가 엄격하다고 하면 틀려버립니다. 엄격하진 않고 대체로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대체로 7호조 3음보율이 있는데 엄격하게 있는데 2번 문장은 7호조 3음보 율격이 지닌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잖아. 꼭 틀린 건 아니잖아. 다른 걸 읽어봐야죠. 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없어. 운율은 요것만 하시면 돼. 저기 3, 4조, 4, 4조는 같은 기준으로 집어넣거든. 답 있죠? 그래서 운율도 좀 알아두시라. 그 다음에 운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 이런 운율 구조를 AAB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를 A로 보면,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AAB 구조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뭐, 그 정도 마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8절 김소리 진달래 보면 맨 앞에하고 맨 앞에 1년과 맨 뒤에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지 않나? 맨 앞과 맨 뒤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설명, 이건 답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죽어도 아니면 흘리로 돼 있잖아.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대.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속으로 많이 울겠다는 뜻 아닌가? 반어법이고 역설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설 아닙니다. 반어법을 하세요. 그 책에서는 표현상 반어, 상황상 역설 그랬죠.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시험이 틀려버립니다. 그냥 반어법으로 딱 해야 됩니다. 역설법으로 하지 말고. 알겠죠? 왜냐면 시험 볼 때는 반어인지 역설인지 하나 골라야 된다니까. 반어법이 해야 된다고. 저 숙제 내주는데 혹시 시 중에서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요즘에는 수능처럼 여기 없는 시도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교재에 있는 작품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수능과 달리 여기 교재 이론서에 없는 시가 나올 때는 엄청 쉬운 시를 내요. 누구나 봐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겠죠? 어려운 시를 내지 않는 이유가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출제 원칙이. 그래서 그걸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222쪽. 현대소설. 소설, 예, 소설의 3요소라고 했는데 1번 주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2번 구성이 있는데요. 구성 단계 보세요. 발단, 전개, 위, 저적, 결말 그대로 있죠. 거기 밑줄 한번 치시고. 발단 보시면 등장인물 속에 작품 배경 제시, 사건, 실마를 쓴다겠죠. 근데 뭐가 중요해요? 갈등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갈등이 없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은 전개예요. 니은 전개. 전개 덧붙여볼까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갈등 발생. 갈등이 시작되면 보다 전개라고 한다. 이거 알아두죠. 위기는 갈등이 높아지고 절정은 갈등이 제일 높을 때고 결말은 갈등이 없어져. 그러면 소설의 구성을 결정짓는 발단, 전개, 위기, 시절, 결말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갈등이 결정하는 거죠. 갈등이 없을 때가 발단, 갈등이 생기면 전개, 갈등이 높아지면 위기, 갈등이 제일 높을 때가 절정, 갈등이 없어지고 주제가 드러난 것을 결말. 그럼 갈등이 뭔가 한번 봐볼까요? 갈등 미리 한번 봅시다. 225쪽 갈등 양상. 그거 잘못 나오네. 다시 쓰세요. 융합합성어입니다. 칡갈자하고 등나무 등자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에요.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은 뭐가 있으면 감아버립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얽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단어 뜻은 얽히는 거야. 근데 이 갈등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관계다라고 하면 서로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거든요. 갈등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갈등이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외적 갈등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거기 보세요. 1번 내적 갈등이 있죠. 2번 개인과 개인 갈등, 3번 개인과 사회 갈등, 4번 개인과 자연 간의 갈등, 5번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이 있죠. 2번부터 5번까지. 이게 외적 갈등이에요. 그러면 다음 중 갈등의 양상이 다른 거 골라라 그러면 1번은 내적 갈등, 2번 개인과 개인, 3번 개인과 사회, 4번 개인과 자연 갈등 그러면 답은 1번을 골라라 그 말이야. 내적 갈등은. 내적 갈등은 마음속 갈등이에요.
등장인물 한 사람의 마음속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 그 외적인 거 다 외적 갈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적 갈등이란 말할 것이고 개인과 개인 간도 할 것이고 개인과 사회 갈등이라는 것은 황길동이가 신분사회 적서차별이라는 신분사회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죠. 이런 게 개인과 사회 갈등이고 개인과 자연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엄청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런 갈등들.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운명을 타고났다 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하는 이런 갈등을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원위치. 그 다음에 222쪽 맨 밑에 복선과 암시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찾았어요? 복선과 암시. 지금까지는 공무원 시험 문제가 복선과 암시를 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복선과 암시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텐데 복선은 뭐냐면 암시라는 것은 좀 불길한데 저 새끼 뒤질 것 같은데 위험에 빠질까 느낌 오죠. 좀 결말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느낌 오는 게 암시야. 암시인데 차이가 뭐냐면 복선은 필연성이 부여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선이 됩니다. 필연성이 없으면 복선이 안 됩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현진건의 우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맨 처음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로 시작되거든. 이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분위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거는 암시만 해줘요. 복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황순의 소나기 보면 소나기를 맞아요. 비를. 그죠? 비를 맞았는데 소녀가 몸을 떨면서 입술을 파랗게 되고 너무 오버하거든. 몸이 보통이 아니고 엄청 약하다는 걸 암시해주죠. 그래가지고 소녀가 나중에 죽지. 그러니까 그 죽음을 필연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 소나기는. 그래서 이 소나기는 복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뒤에 있는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복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암시인데 그러면 뒤에 오는 내용을 모른다. 그럼 암시와 복선이 같은 개념이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 223쪽입니다. 구성 유형. 이야기 개수에 따른 분류.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이 있는데 단일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그게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근데 복합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끝났어. 근데 또 사건이 일어난 거야. 하고 위기, 절정, 결말 또 되는 이런 것들이 복합 구성이야. 주로 긴 소설이 그러겠죠. 니은은 중요합니다. 니은과 디귿이 중요해요.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인데요. 평면적 구성, 일명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평면적, 순행적, 추보식 구성이라고 그러고요. 입체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야. 주로 뭐 할 때 그러냐면 과거 회상할 때 그러죠. 과거 회상할 때 과거에서 어디로 가?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입체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또는 역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입체적, 역순행적, 역행적 구성. 디귿에 보면 피카레스크식이 있고 비의 액자식이라는 게 있고 옆에 보면 옴니버스식이 있죠. 세 개가 있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요.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은 뭐냐면 어떤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 이야기가 또 들어있죠. 액자같이 생기잖아요. 액자같이. 이제 밖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라 그러고 밑에 있는 안에 속에 있는 내화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때 액자식 구성이 되냐면요. 과거를 회상하거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화가 과거 이야기죠. 아니면 들은 이야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이럴 때가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러면 주제는 외화에 있어, 내화에 있어? 내화에가 주제가 있겠죠. 그 다음 피카레스크하고 옴니버스의 공통점은 둘 다 독립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따로따로. 이야기 따로, 이야기 따로, 이야기 따로, 따로따로 된 이야기가 연속이 있는 것을 피카레스크식, 옴니버스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피카레스크식은 주인공이 동일하고요. 옴니버스식은 주인공이 다릅니다. 제목만 해보세요. 난지가 쏘올린 자궁은 조세희 소설가가 쓴 건데요. 이게 피카레스크의 대표적인 거고요. 아까 배운 봉산탈출. 이게 대표적인 옴니버스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뭐 거침없이 하이킥, 뭐 지붕 뚫고 하이킥, 뭐 순풍 산부인과 이런 거 보면 그날 드라마를 보면 그날 얘기가 끝나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가 또 시작 또 끝나. 따로따로야. 그러면 피카레스크 아니면 옴니버스야. 알겠죠? 근데 매해 나오는 사람의 주인공들이 같지. 그 사람이 또 나오지. 피카레스크야, 그게. 근데 봉산탈출은 아까 육가장, 양반충 과정을 잠깐 봤어. 계잘량이랑 양재, 계달 소모 반차스카냐고 놀리는 그 파트가 나와. 말귀가 양반 3번째 놀리는 파트거든. 근데 이게 다 끝나면 다 퇴장하고 미알충 과정이라고 그 봉사탈춤, 양반춤 했던 이 말뚝이 양반 3번 다시는 안 나와요. 딴 얘기가 또 시작돼. 이게 옴니버스 구성입니다.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작품 제목 정도만 알아두세요. 3번에 문체 보면 소술은 작가가 직접 쓴 거, 그래서 소술. 묘사는 그림 그듯이 보여주는 것. 대화는 주고받는 말이 되겠죠. 그 용어만 아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224쪽.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네요. 자, 인물에 보면, 인물 유형 보면 역할에 따른 것, A, 주동인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인공입니다. 반동인물은 악당입니다. 주인공을 주동인물이라고 그러고 악당을 반동인물이라고 하구나. 니은 성격 변화에 따른 분류.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물.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그러고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해. 착한 놈이었다가 나빠지거나 알겠죠? 나쁜 놈인데 주인공을 도와주는 착한 놈이 되거나 이럴 때가 입체적 인물 그럽니다. 제가 대표성에 따른 분류 전형적, 개성적인 전형적인 인물은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개성적은 독특한 캐릭터야. 특정 집단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듭니다. 춘향제에 나오는 춘향이 변사또 뭐 방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향이는 주동 반동, 주동, 평면 입체, 평면 전형 개성, 전형적 인물이죠. 변사또 보겠습니다. 변사또 주동 반동, 반동, 평면 입체. 응? 변사또 평면 성격 안 바뀌어. 알았어요? 전형 개성. 응? 전형적 인물이죠. 어떤 놈을 대표하고 있어? 어떤 부류? 탐관우를 대표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고전 소설은 대부분 99% 평면적이고 전형적 인물이야. 근데 방자만 특이하게 개성적 인물이에요. 방자만 특이해.
개성적이야. 하인 치고는 진짜 독특한 캐릭터죠. 말 안 듣거든. 알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특이하고 대부분 고전소설은 평면적이고 전형적 인물이다. 좀 알아두세요. 2번 인물 성격 제시 방법 빨간색 밑줄. 직접 제시라는 게 있고 간접 제시가 있네요. 직접 제시는 작가가 성격을 직접 다 써버린 거야. 읽어볼게요. 소설자를 통해 소설자가 뭐냐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아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라 했지? 화자. 그렇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그러고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 그래요. 그러면 소설자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성격, 특징의 성격, 심리 등을 직접 분석하고 요약해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몇 줄. 해설적 제시, 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 말하기 방법 또는 말하기 방식. 성격의 지배. 그러니까 순이는 매우 착하다는 게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악하다 그랬어. 이게 직접 제시야. 직접 제시 또는 직접적 제시. 니은 간접 제시 보세요. 소설자가 인물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독자에게 인물의 행동이나 모습, 대화 등을 보여줘요. 독자에게 인물의 행동이나 모습, 대화죠. 행동, 대화 몇 줄. 인물의 행동과 대화만 보여줘. 성격을 썼어, 안 썼어? 성격 안 쓰고 대화와 행동을 보여줘가지고 독자 스스로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 몇 줄. 보여주기 방식, 극적 제시. 아, 극적 제시라고 하구나.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이라는 성격을 말해주는 이걸 바로 간접 제시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격 제시 방법. 그리고 이게 주제 제시 방법도 그래요. 주제 제시 방법도 직접 제시할 수도 있고 간접 제시할 수도 있고. 성격 제시도 그렇고 주제 제시도 그렇고. 알겠죠? 꼭 그거 알아도 사건, 배경. 배경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언제냐? 시간적 배경. 어디냐? 그러면 공간적 배경. 225쪽 갈등 영상이 있고요. 4번 소설의 시점 빨간색 밑줄. 시점이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계속 나온 다음에 시점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시점이 나온 다음에 시점 자체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소설을 주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시점을 물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시점만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시점이란 소설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소설자의 관점을 시점이라고 하구나. 소설자 관점을 시점이라고 하는데 시점은 크게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뉩니다. 1인칭과 3인칭으로 나옵니다.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1인칭이라는 것은 나고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이잖아. 소설에 나라는 사람이 나오면 1인칭이고 나라는 사람이 안 나오면 3인칭이에요. 다시 소설에 1인칭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나오면 1인칭이고 나라는 사람이 안 나오면 3인칭이에요. 그럼 어떤 소설인지 읽으면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나왔어 소설에. 그럼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지. 이 말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소설자가 누구라는 거야? 1인칭이 나잖아. 그럼 내가 소설에 나오지. 그럼 소설자가 작품 안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3인칭 시점은 나라는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러면 소설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 작품 밖에 있습니다.
그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나란 사람이 나왔냐 안 나왔냐 판단하지만 1인칭 시점의 정의는 작품 안에 소설자입니다. 소설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1인칭 시점이 2개, 3인칭 2개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다 써줄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요. 3인칭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러고 3인칭 전지학 작가 시점이라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길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 시점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오는데 내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래. 내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내가 주인공을 관찰한대.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면 관찰 시점이야. 다시 나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럼 1인칭이야. 그럼 1인칭 주인공 아니면 1인칭 관찰 시점이야. 무조건. 그럼 내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럼 주인공이 따로 있어. 그 자식이 관찰만 해야 돼. 이게 1인칭 관찰 시점이야. 자, 3인칭 시점은 3인칭은 당연히 3인칭은 당연히 나란 사람이 안 나와. 소설자가 누가 돼요? 작가가 소설해야 돼요. 그래서 3인칭이란 말이 결국 작가라는 뜻입니다. 작가란 말을 실제로는 뺍니다.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뜻풀이 보세요. 3인칭이 등장인물을 관찰만 해. 3인칭이 전지해. 전지라는 게 전부 안다 그 말이에요. 뭘 알아? 소설자가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알아요. 그럼 아까 224쪽에 인물 성격 제시 방법 중에 속마음을 작가가 다 알아버렸어. 그러면 성격이 직접일까 간접일까? 직접 할 수 있겠지. 성격을 직접 제시하면 전적 시점이고 성격을 간접 제시하면 관찰자 시점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씩 이제 읽어봅시다. 225쪽. 시점의 특징. 2번에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자와 주인공이 일치하기, 밑줄을 치지 마세요. 소설자와 주인공이 일치하기 때문에 소설자 인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거리 문제가 나왔네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라 독자가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주인공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 어렵고 밑줄. 주인공에 대한 객관적 소설이 어렵다. 그 말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 말이죠. 2번 1인칭 관찰 시점. 소설자와 주인공이 각각 다른 사람이며 소설자는 주인공의 심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설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다. 거리 문제. 밑줄을 쳐야겠다. 위에 1인칭은 소설자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 2번은 소설자 인물의 거리가 멀다. 니은 소설자가 주인공의 내면을 알 수 없으므로 긴장감이나 경외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소설자의 주관적 해석과 주인공에 대한 객관적 동시에 이루어져 신뢰합니다. 자, 주인공에 대한 객관적 묘사 밑줄.
D가 소설자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걸 관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야가 제한적이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어렵다. 낙입니다. 작가 관찰 시점. 소설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그저 드러나는 모습을 관찰하기 때문에 밑줄. 소설자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멀다. 소설자가 해설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므로 국제의 객관적 특성 밑줄. 극적 효과나 사회성을 획득하기 쉽지만 심리 묘사가 불가능하고 이해에 제한이 많다. 4번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거기 밑줄. 소설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 인물의 내적 동기까지 폭넓게 소설이 가능하며 등장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실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디귿 소설자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높여하게 되면 그한 밑줄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 거기서 말한 게 뭐냐면 인물가 누구에 그렸죠? 소설자가. 지금 소설자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죠?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 있었지. 두 개를 이제 쭉 해석하면 되겠네요. 설명해 줄게요. 봅시다. 두 개만 해줄게요. 자, 관찰을 합니다. 자, 관찰을 했냐, 아니면 전부를 써버렸냐,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성격을 쓰는데 그 새끼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써. 어떤 사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써. 그 사물이 됐건 빨리 끝낼게요. 참으세요. 자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성격상 자잖아. 그 빨리 끝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넘겨보고 싶은 거 있어. 아무튼 얼른 마무리할게요. 그냥 간단히 답만 말할게요. 관찰자 시점이에요. 객관적 시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객관적인 것은 3인칭 관찰자가 제일 객관적입니다. 나머지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답만 말할게요. 봅시다. 소설자와, 그죠? 소설자와 등장인물의 거리를 말하려고 그래요. 거리. 자, 관찰자 시점이 있고 전지적 시점이 있습니다. 관찰자하고 전지적이 있는데 소설자는 관찰자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소설자는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몰라요. 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만 계속 보여줘만 줘야 돼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지. 그러나 소설자는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전지에 전부 알아. 소설자는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아. 다 써버리죠. 가깝다는 얘기죠. 다만 이러면 관찰자고 전지가 끝났어. 1인칭 주인공이 남았죠. (1인칭) 주인공이 있는데 1인칭 주인공의 소설자하고 등장인물의 거리를 따지면 자, 소설자가 1인칭 주인공은 소설자가 나야 나. 내가 등장인물이야. 내가 나라고. 가까운 거로 가까울 수밖에 없지. 다만 얘하고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야 가장이란 말을 써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객관적이나 객관적이 결여되어 있다 할 때 이 파트하고 그리고 소설자가 등장하면 거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거리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EBS에서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좀 해달라. 그리고 뒤에 보면 소설이 여러 편이 나와 있죠. 소설은 하지 않고 한 번씩 읽어만 보세요. 특히 줄거리가 나와 있죠. 작품 밑에. 그잖아.
그래서 줄거리 정도는 꼭 좀, 몇 개 안 되잖아. 몇 개 꼭 읽어보세요. 점심 드시고 246쪽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이 오면